자, 안녕하세요. 북소형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7차에 이어서 8차 모의고사를 이제, 진행할게요. 자, 먼저 이제 1번 문제를 볼게요. 자, 다음 자료 A의 미추친 기획의 내용을 준비하기 위해서 1972년에 구성된 기구들 써보고, 자료 D를 강조하면서 생긴 문제점을 서술해 보시오. 이렇게 했죠. 자, 여기 보면 이제 3차 교육과정에서 이제 학문 중심 교육과정의 이념을 수용을 했고, 그때 이제 국민교육현장 이념을 구현을 했죠. 그리고 이 3차 교육과정은 중고등학교 국사가 필수 과목이 됐어요. 그래서 사회과가 떨어져 갖고 이제 독립교과가 되었는데, 자, 그러면 이게 사회과가 떨어져 독립교과가 되고 이런 국사과 독립에 관련된 이렇게 일단 구성된 기구는 뭐냐면 국사교육 강화위원회야. 국사교육 강화위원회. 그래서 예전에 제가 전에 모의고사 때 그 부분을 좀 암기해 두시라고 했죠. 예. 그래서 3차 교육과정의 국사과 독립과 관련된 2차 교육과정 후반기에 만들어졌던 조직이 국사교육 강화위원회다. 이렇게 외워 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이제 뭐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 전에 모의고사 때 이제 류제인의 역사의식 잠깐 언급됐던 국민교육 경쟁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민족주의 이런 것들이 너무 강조되면서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 자, 이거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사용되면서 민족주의가 민족사에 대한 국수주의적 인식을 불러일으키는 부작용을 나타나기도 됐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앞에 민족주의라는 말을 좀 쓰시고요. 자, 그러면 3차 교육과정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3차 교육과정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작년에 좀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긴 하는데 재작년에 예. 그래도 이제 한번 보죠. 자, 거기에 보면 이제 국사교육 강화에서 국사과가 독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17년 기초에 관련돼 갖고 국사과가 이제 필수 과목이 되면서 독립교과가 전환되면서 역사교육의 이원화가 일어났죠. 그래서 국사과 안에서 국사교육과 사회과 안에서 세계사교육 이렇게 두 개가 나눠졌고, 상대적으로 볼 때 고등학교 세계사는 선택 과목으로 이렇게 전락을 했다. 예. 그래서 세계사 교육이 약화됐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차 교육과정은 교과서 발행체제에서 두 식으로 나눠 볼 수 있어요. 전기 때는 이제 국정교과서 사용되고, 세계사는 한 종류 사용이 있는데, 검정이지만 한 종류이기 때문에 사실상 국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국정화 시키면서 역사관을 고정화시키고 단이나 역사 해석에 무비판적 수용을 하는 부작용을 낳게 했고요. 그 다음에 시험과 극복이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중고등학교 독복용 책인데, 우리 민족이 이제 시련을 당했고 그걸 어떻게 극복하냐 매침에. 그래서 이걸 또 유신 정권의 정당화 부분에서 이용을 했죠. 유신 정권이 이제 국내적 위기에 처해져 있다. 예.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이게 독복용 책이기 때문에 얘들이 잘 안 읽어. 예. 그래서 뭐 역사과 부도라든지 지휘과 부도 갖다 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잘 안 읽으니까 그때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독복용 국사 교재인 시험과 극복 없애고요. 그것을 다시 국사교과서에 흡수 통합을 해요. 그래서 교과서 분량이 증대되어 있죠. 그래서 교과서를 두 권으로 나눠졌다. 4차 교육과정에. 예. 그래서 국사, 상, 하 이렇게 이제 두 권으로 나눠졌고요. 그 다음에 국정과 검정이 좀 약간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1종과 2종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근데 실제로 1종은 겉으로는 전문 연구기관이 한다고 해도 전문 연구기관이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실제로는 국정이에요. 예. 그리고 호칭이 이제 1종, 2종이 이제 쭉 가다가 4차, 5차, 예. 그러다가 6차 해갖고 7차 때 이제 바꿔버리죠. 다시 국정과 검정으로요. 그리고 이제 국사교과서 내용은 이제 민족문화나 정통성을 너무 우수하면서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민족사관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민족주의를 정치적 이데올로기화 하고 국수주의적 성격을 강화됐다. 이런 내용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다음 이유를 한 줄 이내로 서술해보고 신라의 니은 행동에 대한 당해 조치를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현종이 이제 대무해를 유주로 파견해서 군사를 일으켜 발해랑 대무해를 토벌하도록 했는데, 자, 요 내용은 뭐냐면, 대무해라는 사람은 이제 누구냐면 대무해의 그 동생이죠. 그런데 이제 대무해하고 이제 그 의견 충돌내서 당나라 어떻게 대할 것인가 했던 대무해는 좀 온건파였고, 대무해는 좀 강경파였어요. 근데 의견이 맞지 않으니까 그 당시 대무해가 이제 망명을 갔어요. 예, 당나라로. 그래서 그 형이 그 무왕이 얘를 죽이려고 이제 자기까지 파견하고 그런 상태까지 했는데, 하여튼 그 당시 무왕의 동생을 시켜갖고 유주를 공격해서 토벌하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신라의 사신을 파견해서 우리가 공격할 때 같이 합동작전을 하자. 그래서 신라는 한동안 이제 당나라하고 좀 약간 소원해 있었죠. 이 기회를 통해서 당나라하고 이제 뭐냐면 하친 관계를 좀 더 강화시키려고 그 응납을 그 요청을 받아들였고요. 결국에는 이제 그 같이 공격했는데, 그 당시 당나라가 왜 무왕을 공격했냐? 그 당시 무왕이 장문을 시켜가지고 상동석 등주를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그 뭐냐면 보복 차원에서 신라 합공 작전을 했고요. 근데 이제 파견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마도산 전투에서 깨지고, 그 다음에 신라 같은 경우에는 그 파견했지만 도중에 이제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다시 돌아왔다. 결국 실패했어요. 그렇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신라와 이제 당나라 관계가 다시 예전 관계처럼 복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신라가 그 항해도 일대, 폐강진 일대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조금씩 개척하고 있었는데 당나라가 그걸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요. 그 지역을. 그래서 신라에게 대동강 이남의 땅, 그러니까 원래 주겠다고 한 땅을, 폐강진 일대 땅을 공인했다. 이 부분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풀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3번 문제 볼게요. 3번은 고려의 대외정책과 관련된 부분인데, 고려의 대외정책 관련된 부분 중에서 뭐와 관련된 거냐면 금나라 관련된 대금정책. 자, 그러면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을 이제 기출문제 모의고사 문제를 풀기 전에 잠깐 그 보충제를 보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대금 관계에 관련된 내용을 볼 때, 자, 그 당시 이제 12세기 때, 금나라가 등장했던 12세기 때는 고려 문벌 귀족이 이제 권력을 장악했었고, 이들이 상당히 보수화되고 문약화됐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금나라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초창기 여진족들은 진짜 우리 밑에서 기었던 나라죠. 예. 그래서 이제 여진족들은 토성문이 말과 하사를 바치고, 고려는 이 기미 정책이 돼가지고, 그 수장들에게 장군, 대장군을 이제, 간제가 수용하죠. 근데 이런 여진족들이 이제 그 와인부를 중심으로 해서, 결집이 돼요. 그래갖고 이제, 이 와인부족들이 이제 함경북도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 당시 그 숙종 때 이들을 막기 위해서, 형성된 부대가 별무반이죠. 그래서 이 별무반은 주로 이제 신기군, 기마, 신보군, 보병, 그 항마군,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그 사찰 승려들로 중심해갖고 모든 국민들이 뭐냐면 먼저 참여했던 군대죠. 그래서 이제 숙종이 죽고 예종 때 윤관이 여진 정벌을 하고요. 동북구성을 이렇게 설치하죠. 그래서 동북구성의 이제 설치설에 대해서 뭐 길주설, 그 다음에 그 항평야설, 공영진설 세 가지 설이 있다는 거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여진족들이 계속 애걸복걸을 해가지고 구성을 반환을 했죠. 그러면 그 후에 이제 금이 계속 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골타가 이제 금나라를 세우고 그 다음에 요를 멸망시키고 송을 공격하죠. 그래서 북송을 멸망시키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형제관계를 요구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군신관계를 요구하게 되죠. 그때 이제 집권했던 이자견이 금나라 요구를 수용하죠. 자기의 어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이자견이 내세웠던 이소다의 원칙, 그러니까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섬긴다라는 그 원칙에 입각한 그 사대론을 형세론적 사대론이라고 해서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조선 후기 때 그 당시 그 명분론적 사대론과 대비되는 그 모습들을 보였죠. 그러면 이제 3번 문제 볼게요. 다음 밑줄 친 사람이 이와 같은 건의를 올리게 된
올리게 된 정치적 배경을 말해보고 이 건의 직후 고려가 취한 군사적 조치를 한 가지 말해보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거기 이제 문제에서 이제 김부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김부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김부희의 아우가 누구냐면, 아니, 김부희의 형이 누구냐면, 김부식이에요. 그러니까, 김부식의 동생이죠. 그래서, 주로 이제 12세기 때 고려중개 문신으로서, 활동했던 사람인데, 그들은 이제 몇 년에 해당하냐면, 1117년이에요. 그러니까 1117년은 예종 때 정도 되겠죠. 이때 이제 금나사신이 와서 형제국이 되고자 청했는데 그 당시 이제 이걸 듣고 김부희가 글을 올렸어.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금나라와 회유를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야 된다. 근데 이제 상송을 올렸는데 제사장들이 제지로 해갖고 이 상소문이 왕에게 전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형제관계 요구가 이제 들어주지 않았는데, 근데 이 직후에 이제 그 당시 그 금나라가 누구하고 싸우고 있었냐면 거단족하고 싸우고 있었어요. 거단족. 예. 그래갖고 이제 거단족하고 이제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이 틈을 노려가지고 그 당시 압록강 이남에 유일하게 이제 고려가 차지하지 못한 땅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땅이 이제 무슨 땅이었냐면 의주야, 의주. 그러니까 보주라고 하죠. 그래서 이 보주는 그 당시 이제 거단군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이 틈을 노려가지고 그 보주를 공격해서 항복을 받고 그걸 장악하죠. 오늘날 의주예요. 그래서 압록강 남쪽에 있었던 거단의 마지막 남아 있었던 그 영토를 점령해서 실리를 챙겼다. 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 배경, 금나라 형제관계 요구, 그냥 군사적 조치는 의주를 확보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를 보자. 자, 4번 문제는 이제, 전에 7차 교육과정, 7차 고위고사에서 이제 한번 살펴봤던 뭐냐면, 신식화폐 발행장정이에요. 그래서 갑오개혁 때, 1차 갑오개혁 때 공표했던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갑오개혁이 반영했던 배경을 당시 일본의 정치적 입장에서 서술하시겠는데, 자, 이 신식화폐 발행장적은 주 내용이 은본위제를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보조화폐로 여러 가지 적동화, 항동화, 백동화 이런 것들을 발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신식화폐가 다량으로 이제 주요할 때까지 잠시 외국 화폐를 이제 같이 혼용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때 외국 화폐는 주 일본의 엔화죠. 그러면 이걸 왜 일본이 그렇게 반영하도록 했냐면 그 당시 일본인 청일전쟁을 치는 동안 거액의 군사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신식화폐 발행장전을 발행해서 그 당시 화폐를 많이 찍어내서 그 당시 일본의 어떤 청일전쟁에 치는 군사비를 충당하려고 했죠. 그래갖고 이제 조선 내에서 화폐를 통해서 조선의 물자를 끌어들이려고 그걸 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13회 2차 기출에 관련돼갖고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볼게요. 자, 5번 문제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송나라 가고제도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송나라 가고제도 호명법과 등록법이 있는데 호명법과 등록법 내용은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거예요. 자, 그래서 호명법 같은 경우에는 최첨관이 그 사람을 알 수 없게 이름을 돌돌 말아가지고 가지는 거고, 등록법 같은 경우에는 뭐죠? 예, 등록법 같은 경우에는 뺏기는 거죠. 직접 보여주는 에게 글씨를 모르게 필사를 한 다음에 그걸 다시 완전 채점강에 넘겨주는 그런 제도죠. 그래서 호명법과 등록법을 통해서 송나라 때 가구제도는 공정성을 좀 확보하려고 했다. 예, 이런 것들이 당나라 가구제도와 차이점이죠. 그래서 이제 호명법하고 등록법 내용 좀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중국의 과거제도를 좀 볼게요. 당나라 과거제도, 송나라 과거제도, 명나라 과거제도 약간의 특색이 있는데, 자, 당대 과거제도는 크게 이제 항공이라고 하죠.
그래서 1차 예부시와 2차 이부시 이렇게 나오는데 이부시가 귀족들이 장악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귀족제 틀 안에서 운영이 됐고요. 그 다음 감옥은 수재과, 진사과, 명건과 이렇게 했는데 수재과는 이제 그 도중에 폐지되고 진사와 명경이 남았죠. 그 중에 진사와 명경 중에 어느 걸 더 중요시 여기면 진사과를 더 중요시 여겼다. 예. 그리고 이제 송대 과거제도는 당나라 때보다 더 능력주의로 바뀌게 되죠. 예. 그래서 이부시를 폐지하고 전시제도를 송나라 초기 때 도입을 했죠. 이게 이제 두 번이 나왔어요. 그래서 전시제도는 항제권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종전 당나라 과거제도의 문제점이었던 그 자주당 그 문생관계를 형성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관료의 출신 지역도 강남의 비중이 높아졌다. 그건 왜냐면 강남이 이제 경제력이 상승됐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이제 송대 과거는 3층제 해시, 성시, 그다음 전시,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호명법과 등록법을 도입을 했죠. 그 다음 영대 과거제도는 과거제도 학교제도가 일치된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과거를 보려면 적어도 학교에 나와야 돼. 학교에.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적어도 이제 지방에 있는 부주현, 국자감, 거기에서 뛰어난 성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생원 자격으로 지방시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거기 성시에서 합격하면 그 감생 거인이 된 다음에 그 뭐냐면 또 시험을 볼 수 있죠. 중앙시를 진사가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생원 감세 거인 같은 학위를 송나라도 있었지만 일시적이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보장받았고 그 나름대로 그 면역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벽 같은 면제권. 예. 그리고 이제 이걸 바탕 황충사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신선한 새로운 그 신부층이 형성됐다는 게 특징이죠. 그리고 이제 송나라와 과거제도와 달리 경학을 강조했다. 예. 그래서 복고주의라는 건 뭐냐면 원래 이제 송나라 과거제도는 그 문학을 강조했거든요. 시문을. 근데 잠시 왕한서의 과거에 의해서 경학을 강조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홍무제가 그 복구의 대상을 송나라 때 가구제도인데 전반적인 가구제도가 아니라 그 왕한서 때 잠깐 그 경학 중시했던 그 가구제도 복구를 했고 그 다음에 그 팔고문이다 해갖고 자유롭게 글을 못 쓰죠. 그래서 그 홍무제가 정해진 틀에 맞춰가지고 팔고문 시험을 봤다. 그래서 지식인들 사상 통제 수단을 했고요. 명나라 가구제도 국바로 청나라 때까지 연결돼요. 명청시대에. 자, 그래서 이제 당나라, 송나라, 명나라 가구제도는 예전에 기초에 나왔으니까 좀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 볼게요. 자, 6번 문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인도 근현대사와 관련된 내용이죠. 다음 가에 들어갈 말을 써보고 나단체가 결성된 배경을 서술하시오. 그래서 김교사 보면 이제 1905년에 영국은 자유 A와 같은 정책을 실시했다. 이 정책의 의도는 뭐뭐이다. 그러면 자주 A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죠? 벵골 분할령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도에 보시면, 벵골 지역이 되게 커요. 인구도 많고. 그래서 인도 지역에서 제일 잘 사는 지역이었거든요.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근데 이제, 그, 벵골이 크게 이제 두 개의 지역으로 나눠요. 왜냐면 서벵골은 신교도들이 많고, 신두교들이. 그다음 동벨골은 이슬람교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국의 그 식민지 당국은 관리하기 힘들다. 그래갖고 동배인골과 서배인골을 나누는 행정적 나누는 그런 조치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인도 국민회의를 중심으로 해서 반대를 했던 거죠. 예. 그래갖고 했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파악했냐면 인도 국민회의에서는 이것은 종교 간의 대립을 야기시켜서 인도의 민족운동을 약화시키는 정치의 의도가 있다. 그래서 정형적인 영국인의 디바이드 룰이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나단체는 그 인도 국민회의. 예, 인도 국민회의인데, 인도 국민회의가 이제 형성된 배경을 보면요. 브라હ문 사마지 운동을 해서 인도인들 민족의식이 고양되니까 영국은 인도인들 구성된 인도 국민을 만들어서 인도인들을 해결하려고 했고, 그래서 초창기 때는 친형적인 인도인들을 중심으로 구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일진이에요. 예, 처음에는. 근데 이제 친형적인 단체를 만들어서 이들을 통해서 좀 인도인들을 구슬려 보려고 했는데 원래 의도대로 잘 안 됐죠.
그래서 이제 벵골 불안율 계기로 해가지고, 원래는 이제 친영 쪽으로 이렇게 조직됐던, 그 인도 국민회의가, 지도부가 바뀌었어. 성격이. 그래갖고, 반영적인 성격으로 바뀌게 됐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인도 국민회의 그 형성 배경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 볼게요. 자, 7번은 연표학습이죠. 그래서 연표학습하고 이제 지도와 관련된 내용은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그 연표와 관련된 이제 보충자를 보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거기 보면 이제 연표가 있죠. 그래서 연표는 역사적 사실과 사건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한 표로서 크게 종합연표, 분야별 연표, 사회기능연표, 문제연표 등등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단원연표가 있죠. 단원연표는 그 교과서의 단원이나 중단어 첫머리 연표에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 한 단원이 이제 시작되는 거, 볼 때 단원연표가 보이는데요. 자, 이 단원연표를 통해서 이제 그 해당 단원이 다룰 중요한 사건을 미리 보여줌으로써 학생들에게 어떤 이제 파악할 수 있는 선행 조직자 같은 역할을 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 그 단원연표 잘 활용하면 되는데 그냥 대충 넘어가죠. 저도 이제 수업 시간에 뭐 단원연표 보지도 않았고 그냥 넘어가는 적이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7번 관련된 문제는 단원연표예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단원에 들어가기 전에 그 전체적인 그 흐름을 연표로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 연표 명칭을 단원연표, 활용 방법은 단원의 학습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내용을 개괄적으로 이제 한번 쭉 살펴보는 선행 조직자 역할을 하고, 단원 학습이 끝난 다음에 또 내용을 정리하는 데 유용하다. 근데 이 문제점은 그 수업이 본문 내용 중심이기 때문에 좀 그냥 대충 지나가기 쉽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구성 형식에 따라서 뭐 해설 연표도 있고 연표체도 있는데, 해설 연표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역사적 사건의 발생 시기 및 그 사건의 내용을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해당 사건에 서술되어 있는 것을 책에 쪽수로 제시해가지고 연표와 본문 내용을 유기적으로 이렇게 학습시키는 그런 역할이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11년도인가요? 한번 그때 기출문제 나왔고요. 연표책은 그냥 책 자체가 연표로 구성됐어요. 그래서 부록이나 이제 책 속에 들어있는 연표보다도 더 자세하고 사건의 순서를 알 수 있도록 연표를 통해 역사를 파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 수업에서 참고자료 이용이 가능하다. 예. 자, 연표 활용 학습 방법에서 이제 쭉 보면, 거기에 이제 쭉 내려가서, 배경표가 있죠. 그, 백지도 아시죠? 그래서 지도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연표도 마찬가지로, 그, 연표 길 이렇게 표시만 있고, 아무것도 없어. 예. 그래서 전체 틀과 형식만 있고, 그 내용을 자기가 채워야 돼요. 예.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역사적 사고를 육성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정리용이나 형성평가를 사용할 수 있죠. 예. 그래서 만약에 예전에 몇 번 얘기했지만, 뭐뭐의 교육적 효과를 쓰시오. 볼 생각이 안 나. 그러면 그냥, 키워드, 공통적 키워드 뭐냐? 역사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나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나의 연표가 있는데, 이것도 예전에 14년 기출문제 나왔죠. 그래서, 나와 가계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와 이런 움직임, 국가사회의 움직임을 같이 연결시켜주는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나연표나 가계연표가 어떤 것이 이제 키울 수 있냐. 자, 사회변화가 자신의 가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요. 그 다음 사회와 자신의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건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판단력, 사회의식, 자아의식 이런 것들을 육성할 수 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파악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연표학습의 유용점은 일단은 이제 역사적 사실의 행적인 연관성과 인과관계를 추출해요. 사고력을 육성하고요. 그래서 연표학습은 비교학습에도 서로 연결돼 있어. 그 다음에 이제 개괄적인 이해를 돕거나, 그 다음에 그 수업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되고요. 역사적 사실을 개통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자, 유용한 점 한 두세 가지 외워두시고요. 자, 그 다음 8번 문제 볼게요. 8번은 이제 가내용을 루크의 내용과 비교해서 서술해 보고, 그 다음 기획과 니은에 반영된 주권 이동의 명칭을 쓰셔.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사회개혁론과 관련된 거죠. 사회개혁론과
그런 이제 그 당시 인민주권론이나 국민주권론 그 관련된 내용인데, 잠깐 이제 보충 페이지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5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자, 사회개혁론을 처음 제시했던 사람은 홉스예요. 그 리바이라는 책에서 제시했죠. 이 사람은 절대주의 주권론의 완성자였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자연 상태를 그 만인의 투쟁으로 봤죠. 그래서 이걸 좀 더 그 자연 상태 비참을 벗어나기 위해서 인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연권, 여기서 자연권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는 그런 권한이에요. 근데 이걸 너무 이제 행사하다 보니까 남의 생명까지 침범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포기하고 모든 권리를 이제 주권자인 절대군주에게 넘기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사회 상태로 넘어가는데, 자, 홉스의 사회개혁론이 절대군주를 합리화시킨 방면에 절대군주 권한을. 근데 이 루크의 사회개혁론과 루스의 사회개혁론은 그 당시 아니죠, 인민이나 국민들의 어떤 그 주권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루크의 사회개혁론은 시민정부론이라는 책에서 썼죠. 그래서 이제 명예혁명 가담 및 사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썼고, 그 당시 이제 이와 관련된 그 시점과 관련돼서 11년 기준에 나왔던 거고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인간의 자연 상태를 자연법이 지배하는 평등한 상태고, 그냥 불완전 상황이냐 그저 그런 상태야. 나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좋지도 않아. 근데 자신의 자연권, 특히 재산권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 사회 상태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서로 간의 계약을 통해서 이걸 정부에 위임을 하죠. 근데 위임을 할 때 모든 자연권을 위임하는 게 아니라 그 재산권을 빼놓고 위임하는 거예요. 일부 양도성이라 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정부가 재산권을 보호해주지 않고 뺏으려고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항을 할 수 있는 저항권을 인정을 해줬다. 이렇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루크는 그 당시 미국의 독립혁명과 프랑스 대혁명에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인민주권론이라는데 국민주권으로 바꾸세요. 예. 그 대의제에 입각한 간접 민주주의 정치를 완성을 했다. 그 다음에 루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보면 이 사람은 낭만주의 또 선구자 유명하고, 루소는 사회경론에서 그 각개인의 권리를 이제 그 공동체 일반이지에 양도하죠. 그럼 왜 사회개혁을 맺게 되냐? 원래는 인간이 태어날 때 자연 상태는 평온했어. 근데 이제 그때 그 뭐냐면 사회 상태 넘어가면서 재산권이 형성되고, 그걸 둘러싸고 이제 갈등이 많으니까 이 혼란을 뭐냐면 가라앉히기 위해서 그 서로 간의 상호 계약을 맺고 그 공동체에 양도를 해서 하죠. 그래서 공동체 일반 의지에 양도했다. 그래서 보통 그 루크는 그 홉스는 뭐 사람한테 양도를 하는데, 이거는 그 일반 의지는 간접적인 대상이 양도하는 게 좀 차이예요. 그 대신에 이제 시민적 자유는 이제 계속 제공받고요. 일반 의지는 공동성과 공동이익을 추구하고, 그리고 일반이 법 질서에 근간을 이루고 그것을 행사하는 게 주권인데, 주권을 양도할 수 없는 권리예요.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를 주장했다. 그래서 인민주권론을 제시했던 사람이 그 루스죠.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주권이론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주권이론을 이제 좀 보면 그 국민주권설하고 그 다음에 그 인민주권설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주권설은 이제 주권을 가분가요. 그래서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양도할 수 있다. 그래서 주권을 나눌 수 있으니까 행정, 사법, 입법권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가양 양도할 수 있으니까 능력 있는 사람한테 양도를 하죠. 그래서 돈 있고 어느 정도 학식이 있는 사람에게 투표권을 주는 제한선거, 그래서 간접민주 정치를 가지고 주장을 했죠. 그 다음에 인민주권서는 그 사회공동체 속에 있는 개별 구성원들의 개별적으로 이제 존재하고 권력 형태를, 그리고 권력 행사에서는 권력을 집중시켜야 돼. 그래도 나눌 수 없기 때문에 불가분이기 때문에 일반 의지에 이제 하고 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불가형이라는 것은 권력을 이제 양도할 수 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행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직접 민주 정치를 강조했다. 보통 선거를 통해서 직접 민주주의를 강조했고, 사회 구성원들 공동체가 직접 참여하는 그런 것들을 주장했던 것이 인민주권설이에요. 그래서 루소가 제창을 했고요. 그래서 국민주권설은 이제 자유민주주의, 그래서 인민주권설은 사회민주주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8의 가해 내용은 이제 들어가면, 자, 루소에 대해서 루크한테 대비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
르크는 계약을 피지배차와 피치자와 통치자 간의 통치 집단 간의 계약이 있는 데 대해서 그 룰스는 사회 구성 간의 개별적인 의지인 집약인 동시에 일반 의지에 따라 그걸 약속했다. 그래서 르크는 그런 통치자의 그 통치 집단 간의 어떤 계약이죠. 피치제와 통치자 내의 통치 집단 간의 계약 이론을 본 거죠. 정부에 위임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에 반해 뉴스는 그 간념적 일반 의지에 양도했다. 이런 것들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기획과 니은에 반영된 거, 주권이도는 불가냥, 나눌 수도 없고, 양도할 수 없는 그런 주권이도는 무슨 주권이? 인민주권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반대 개념이 국민주권설이야. 가분 가양 가능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사회계약론과 관련된 내용들 풀어봤고, 9번 문제 볼게요. 9번. 9번 문제는 이제 어떤 거와 관련된 거냐면, 그 로마 공화정 말기, 포에니 전쟁, 해서, 그 로마 공화정 말기 때 사회경제적 변화와 이런 사회경제적 여러 가지 모순점을 해결한 그라쿠스 형제 개혁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보기 전에 7번 문제 잠깐 풀어볼게요. 그라쿠스 형제 개혁. 자, 그라쿠스 형제 개혁은 그 당시 그 신흥 부유층은 이제 추론됐고요. 막 에키테스나 그런 계층들이 땅을 사들이면서 이제 부유층은 성장을 했고, 그다음 라티푼디의 유인이 있죠. 제2차 포로의 전쟁 이후에 널리 확산이 됐고, 자유농민주의 몰락을 했죠. 그래서 시민군이 약화되고 사회 불안이 조성됐어요. 그래서 그라쿠스 형제는 먼저 중장고경 재경에서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자영농 계층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개혁을 해서 티베리우스 개혁은 그 니키누스법의 제한을 넘어서 불법 전면 토지를 몰수해서 무산 시민들에게 분배하는 농지법을 이제 개혁을 제시했고, 가이우스는 지식기관 확대하고 원론을 고립시키는 목적으로 원론 계층을 주로 이제 그 원론 계층을 고집시키기 위해서 에키테스에게 여러 특권을 주죠. 그 다음에 이제 가난한 시민들에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지만 곡물 가격을 싸게 판매를 하죠. 그리고 카르타고 영토에 식민시를 건설해서 무산 시민을 이주시키는 그런 정책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 두 형제 개혁은 이제 일단 기득권층의 반발 때문에 결국 실패를 했죠. 예. 그래서 오히려 이 개혁 때문에 이제 그 결과 그 당시 그 벌쪽파와 민중파 이렇게 대립을 하게 되고, 그래서 종전의 공화국 체제에서 이제 어떤 사회 문제적 해결이 잘 안 되니까 제정으로 넘어가는 그 가독에 이제 두 번에 거쳐서 삼두 정치가 이제 형성이 되죠.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거기 자조 A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라티푼디움의 이제 경영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라티푼디움 같은 노예를 통해서 이제 견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곡물 생산이 아니죠. 주로 포도나 올리브 같은 상품 작물 재배.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값싼 그 농산물이 곡물이 이제 아시아 지역이나 그런 데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미들 생산하기 위해 타산이 안 맞아. 타산. 예. 그래갖고 이제 황금성 작물 재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자료 B는 이제 티베리우스 그라쿠스의 연설 내용이죠. 교과서에 자주 나오는 연설 내용이에요. 자, 그럼 자료 A 같은 농장 혁대가 등장한 계기가 된 전쟁을 써보고, 농장에서 기획과 생성하게 된 경제적 배경을 말해보시오. 자, 여기 등장 배경 계기가 됐다고 했는데, 다들 2차 포에니 전쟁 많이 썼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2차 포에니 전쟁이 계기가 된 거니까, 시작점이니까 1차 포에니 전쟁이야. 1차 포에니 전쟁은 이제 시칠리아를 둘러싸고 싸웠잖아요. 예. 그래서 그 전쟁 결과 그 당시 로마는 그 시칠리아를 장악하게 돼요. 그래서 시칠리아는 기존의 동맹시 관계에서 이렇게 직접 간접적으로 통치하는 게 아니라 직접 이제 중앙에서 갈리를 파견해서 속주를 만들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돈 많은 뭐 에키테스나 노비데스 계층들이 거기 가서 그 대농장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것이 라티푼디움이고, 이것이 제2차 포에니 전쟁 때 그 당시 하니발이 그 이탈리아 국내를 다 시집고 다니죠. 그래서 이제 토지가 황폐되고 자연농민들이 많이 몰락하고 등등 하면서, 그때 이제 에키테스나 노비데스 계층들이 이 라티푼디움을
이걸 계기로 학살을 시켜. 그러니까 학살된 거는 2차 포에니 전쟁이지만 만들어지기 시작한 계기는 1차 포에니 전쟁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획을 농장 나티푼드에서 이게 포도 같은 그 황금성 작물을 재배한 경제적 배경은 뭐냐? 이건 뭐냐면 시리아섬이 이제 속주가 되면 거기에서 공납된 곡물이 그 노마드로 유입됐기 때문에 곡물 가격이 적정하게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값싼 아시아 곡물이 유입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니은의 농지법 개혁, 그 TBS 그라쿠스 형제 이제 개혁 관련돼서 농지법 내용 있죠. 그래서 이제 니키우스법의 제한을 넘어서 불법으로 점유한 토지들, 특히 노마시의 공유지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노마와 이제 동맹시 간에 이제 뭐냐면 동맹관계를 맺으면 동맹시에서 일부 땅을 떼서 노마에 갖다 바치거든요. 그래서 이 그 공유지는 뭐냐면 이렇게 갖다 바친 공유지는 개인 재산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권력층들이 그걸 이제 탈출해갖고 부담 전용을 하게 되죠. 그걸 이제 뺏어다가 우산 시민들, 그 다음에 프롤레타 계층에게 나눠주려고 했다. 그리고 이제 A 농장역 때 운영했던 두 개의 계층은 노비데스와 에키테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에키테스 같은 경우에는 기사 말달층이죠. 그래서 이제 그 노비데스가 이제 하지 못했던 일을 뭐 금융업이나 청부업 이런 등등 해가지고 못했던 일들을 이제 하게 됨으로써 그 당시 부를 축적을 했다. 그래서 공화정 말기 때 신은 세력으로 부각이 됐던 계층이 에키테스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 보세요. 자, 10번은 뭐와 관련된 내용? 문학 작품과 관련된 거야. 그래서 그 아마 16년 문제를 제가 이제 있는데 그걸 좀 약간 바꿔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냈어. 예. 그래갖고 이제 김교사 쭉 내오고 박교사 이렇게 했는데 여기 좀 약간 뺏기다가 지금 문장을 좀 곤쳐야 되는데 그 곤치지 않는 박시전의 일부가 아니라 뭐냐면 허생전의 일부로 곤치세요. 예. 그 학습 자료에 보면 그 박시전의 일부로 되어 있잖아요. 그 허생전 일부로 곤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9번 문제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풀어보기 전에 그 관련된 이제 그 보충 자료를 잠깐 볼게요. 역사소설, 뭐 문학책 관련된 내용 7페이지 볼게요. 자, 역사소설 문학제품의 활용을 보면 보충사료로 사용하지 주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특정 계층이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다루는 역사소설 자료를 발췌하거나 드라마 여러 장면을 보여주어 인물의 사회집단의 어떤 성격을 추론하는 수업이 가능하다. 예. 유용한 점 꼭 외워두셔야겠죠. 예전에 한번 16년 때 나왔으니까 역사를 보다 생생하게 상상하게 함으로써 역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수 있고요. 감정이익과 공감적 이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등장인물의 활동과 생각과 감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그러니까 사조에 이제 잘 묘사되어 있지 않는 지배층 위의 다양한 계층 생활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유의점 꼭 외워두셔야죠. 유의점. 자, 유의점은 역사소설 내용이 학생들이 그대로 역사적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해야 되고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자, 수준에 맞는 걸 고르고 너무 지나치게 허구적인 내용은 작품 배제를 해야 돼. 뭐 서유기 같은 거 있죠? 예. 그래서 이제 현장이 뭐 인도에 가갖고 뭐 그 삼장을 가지고는 그런 가정을 그린 건데 거기 나오면 손오공 조팔계 뭐 사우정 재미는 있지만 역사적 패턴 거리가 아주 멀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역사소설 배경이 되는 역사적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사전 학습하여 작품에 대한 학생의 이해를 형성하고 이것도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 다음에 과거인들의 감정과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현재의 언어로 번역하고 학생들 이해 수준에 맞게 편집을 해야 된다.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일단 이제 문제 풀어보면요. 자, 김 교사가 이제 그 북벌론과 북한의 전환 이런 주제로 수업을 하고 과거에 만들어진 문학 작품을 선정했는데 그 작품 중에 하나가 이제 허생이라는 인물거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허생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제 그걸 했던 건데 자 그래서 이거 허생전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 때 그 학습 자료가 이제 주어져 있죠. 자, 요거는 허생전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뭘 자주 연상을 시키냐면 독점도매
그러니까 도금행위를 통해서 돈을 본 것만 생각해. 근데 허생전 그 말기에 보면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이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한은 이제 실제 인물이죠. 그래서 이제 호정 때 북벌령을 추진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허생한테 가서 북벌 어떻게 이제 뭐냐면, 할 것인가 물어봐. 그러니까 허생이 이한테 말하기를 병발과 호복을 입어야 된다. 근데 그걸 못하겠다니까 이제 그 뭐냐면 크게 꾸짖으면서 무슨 그것도 못하면서 대명의 원수를 갖겠냐 그냥. 그러면서 이제 욕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허생은 북벌론에 대해서 허구성을 지적하고 이제 북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북학을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청나라의 발달된 문화를 받아들인다. 예. 그래서 이 허생전을 지은 사람이 누구예요? 네. 그 박지원이죠. 예. 그래서 박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허생전을 통해서 뭐를 내세우려면 일단 상파배 경기의 발달 이런 것도 주장하고 북벌론의 허구성 그래서 뭐냐면 북학을 배워야 된다. 청나라의 발달된 문화를 배워야 된다. 그런 것들을 이제 주장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서 만들었던 문학작품 선정할 때 고사가 고려할 두 가지 점이 뭐냐. 일단 첫 번째는 뭐냐, 학생들 수준에 맞는 걸 고려해야 되고, 지나친 허구적인 내용을 담겨져 있는 작품들은 배제해야 된다. 그래서 학생들 수준에 맞는 거, 그리고 허구적인 내용은 배제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고려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김교사의 발언을 염두에 두고 가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을 적절한 말 쓰시오.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저는 북벌론에서 북한에서 선정하고 그 다음에 왜냐하면 피지배층이 몰락한 양반 허생이나 허구의 인물을 선정했어요. 왜냐하면 지배층이 뭘 알 수 있다. 문학작품을 통해서. 예, 문학작품에서 알 수 있는 것, 그 가에 들어간 거는 지배층 이외의 여러 계층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으며 이들이 당시 사회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대처했는지를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아까쯤에도 얘기했죠. 공식적인 사회에서는 그 피해 지배층의 다수의 어떤 생각이나 목소리가 담겨있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 소설책 같은 문학작품 같은 경우에는 개연성 있는 상상이죠. 그래서 그 사회에 있는 약간 남아있는 그런 이제 피해 지배층의 생각을 좀 더 상상력을 보태가지고 그 작품을 만들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특히 당대 문학작품 같은 경우에는 공식 역사서에서 배제된 그 당시의 민중들의 어떤 사고방식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또 그 자체가 또 사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팩트로서 사료가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 어떻게 살았는가 생각했고 그렇게 인식했는가에 대한 사료일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문제 또 나가면 니네는 어떤 편집작업이 필요한지 말해보고, 자, 이거 일반적인 내용을 쓰면 문학작품을 제시하기 위해 편집작업이 필요한데 과거인들의 감정과 느낌을 그대로 살려 현재의 언어로 번역하고 학생들 이해 수준에 맞는 작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예전에 사용했던 문체들이 그냥 남아있어요. 써도 이해를 못해. 교사도 이해 못하는데 어떻게 학생들이 이해하겠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이에 해당한 디귿의 내용을 쓰시오. 그래갖고 교사는 문학작품 역사 수업을 활용할 때 고려할 지도상의 유의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도상의 유의점은 염두에 두어 학생들 아래와 나와 같이 설명을 해준다. 자, 이거는 이제 그 인조반정 이후에 이제 북벌론에서 등등등 그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자, 이것은 문학작품 배경이 되는 역사적 시기나 작품에 등장하는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서 사전학습함으로써 작품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 게 바람직하다. 예, 그래서 나와 관련된 부분을 유의점을 찾아서 나 예문과 관련된 유의점, 고려할 점을 찾아갖고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 볼게요. 자, 11번 문제는 이제 한나라의 대흥로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야. 그래갖고 이제 그 한나라 대흥로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그 보충 자료 몇 페이지를 펴보시냐면 8페이지 펴보세요. 자, 한나라가 전환시대 때 계속 북쪽에 있었던 유목민족 흥로죠. 그래서 흥로한테 계속 깨지고 있다가 무제를 기점으로 해서 반격해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을 제가 그 강제종북설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거기 이제 그 초창기 때는 한번 이제 한나라가 유방이 이제 한나라 세우고 나서 그 무투소가 이끄는 군대하고 한번 개판 싸우죠. 예. 그래갖고
평성에서 깨지게 돼. 예. 그 내용이 초창기 때 내용이고요. 그래갖고 결국에는 이제 하친조약을 맺게 돼서 장성을 계기로 해서 만리장성이죠. 양국과의 국교를 설정하고 형제 맹약을 체결하고 한 측에 공주를 출가하고 등등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 그게 이제 있고 그렇지만 홍노의 침입은 완화했지만 계속 또 쳐들어오죠. 예. 그래서 한나라 초기 때는 후직사상 또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했다. 자, 유방이 죽고 나서 이제 또 어떤 사건이 농소사건이 나요. 농소사건은 농자는 시동하다 농자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일종의 오늘날만 하면 성시동 같은 그런 건데, 자, 그 당시 무투소가 그 한고조 미망이었던 고, 그러니까 이제 그 고가 이제 유방의 아내였는데 이게 상당히 기가 세요. 그래서 그 한 무제가 그 한나 그 유방이 죽고 나서 실제 식구는 이 고가 장악을 하고 있었군요. 예, 여씨라고 하죠 또. 자, 여우라고 또 하는데, 자, 그때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이제 농소사건의 주 내용은 뭐냐면 편지에 보면 그 이제 유방이 죽으니까 외롭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시집을 들어라. 이렇게 이제 무투소가 편지를 보냈죠. 그러니까 그 여우가 그 편지를 받고 열받아가지고 군대에 이끌고 치려고 했는데 주변의 신하들이 말렸어. 되게 남편께서 한번 당한 거 생각하지 않냐. 도저히 안 된다. 지금 군사적 가지고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족적인 편지를 또 보냈죠. 내가 지금 나이가 많아서 어떻게 시중을 들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말을 보내드릴 테니까 그걸 보고 좀 저 대신 해주십시오. 자, 이런 그 편지를 보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고 입장은 상당히 굴욕적인 거죠. 예.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그 관련된 농소사건 관련된 그 예문이 있는데 이걸 좀 보시고요. 그 후에도 역대 그 흑노 선우들은 툭하면 쳐. 툭하면 치고 하침 맺고 그리고 또 치고 결국에는 참다 해가지고 하무제 때 폭발이 나갔죠. 그래서 이제 이때 그 흑노간의 학친 정책이 뭐냐 대원정 정책으로 전환이 되고 위청이나 각교봉 그 다음에 그 이강리 등등을 확인해서 서역과 흑노 세력도 공격하게 되죠. 자, 그러면 그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11번 문제. 다음 자료는 한나의 대흥노 정책에 관련되는데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자, 해제와 고우 시대 때 가가 점점 교만해져 편지를 보내고 그 당시 그 고우에게 보내기를 나는 정말 외롭소. 나는 목가에서 태어나 소와 말이 뛰노는 넓은 평안에서 자랐는데 쭉 해갖고 나와 같이 놀지 않겠느냐. 자, 그래서 이제 이 농소사건 관련된 내용인데 요때 그 가에 들어갈 선언은 누구겠어요? 무투소우죠. 예. 그래서 뭐 그 흑노 선언을 뭐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 무투소는 좀 외워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이렇게 보내니까 그 여기에서 이제 그 있고 그다음 니은의 관계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해보고 무죄 때 니은의 관계 깨진 사건을 말해보시오. 그리고 마침내 하친을 이루었다. 문제가 지기하다. 다시 하친을 지었다. 자, 이 관계의 의미가 이제 뭐냐면 그 당시 그 평화의 대가 물자를 공급하고 서로 혼인을 통해서 인척관계를 맺는 거야. 그러니까 뭐랄까요? 힘이 안 되니까 그 당시 그 평화를 돈을 대고 그 다음에 여자도 공급돼서 그 평화를 얻었다. 그렇게 있죠. 근데 이런 평화는 오래가지 못해요. 예. 그리고 또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또 흑노를 공격하고 그래서 그걸 또 여자와 돈을 가지고 또 사고 등등. 자, 그런데 이제 이거에서 참고 찾고 있다가 이제 그 무죄 때 터져 나온 거야. 예. 그래서 무죄 때 이제 이런 굴욕적인 관계를 이제 깬 게 무슨 사건이냐? 마법 사건이야. 마법 사건. 그래서 이 마법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 뭐냐면 깨지게. 물론 이 마법 사건은 이제 선호를 이제 유인해가 죽이려 했는데 도중에 발각돼서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갈등 관계로 바뀌게 되는데 대립 관계로. 근데 마법 사건이 요때 한 무죄 때도 있었지만 또 언제 때도 있었냐면 여기 보충 자료 보시면 마법 사건 해갖고 그 한 고조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마법 사건은 그 당시 무투소가 이제 초음일통일하고 한제국과 충돌하니까 마읍에서
홍노군에 포위했던 하왕신이 그들과 사신을 주고받았다가 조종의 의신을 받고 그 무투소에 투항하는 사건이 있어. 예. 그래갖고 이제 이것이 이제 있는데, 그래갖고 이제 항고조가 이걸 계기로 해갖고 항고조가 병력을 입고 공격하다가 백등산에 포위됐거든요. 그래서 그 마업 사건 그 내용이 거기 있는 거야. 예, 그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 마업이라는 동네가 그 한나라 홍노와 이제 국경에 있었던 지역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충돌했던 사건이다. 우리가 1차 연평대전, 뭐 2차 연평대전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 그래서 마업 사건이 2번 있었다. 그래서 강제중국사 1차 마업 사건이 있고, 한이 중에는 2차 마업 사건은 이제 내용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이제 보시면 되고, 그다음 그 당시 한나라가 디귿의 행위를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한 국내 사정을 한조인에 쓰셔. 그래서 디귿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막 이게 그 공격 계속 받고 등등 당하고만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왜 이런 식의 계속 당하고 있었냐.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요. 자, 그 당시 이제 그게 당했던 이유가 그 당시 무의 정치를 추진했고, 그러니까 항로수이죠. 국내에선 제후세 왕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대외 문제에 대처할 여력이 없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거기 지문이 좀 약간 잘못됐네요. 예문이. 그래서 거기 리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디귿으로 곤치세요. 이 디귿. 오감의 병방의 요새 안에 들어가 갈리아 병사를 잡아 죽이거나 디귿과 관련된 내용. 리을이 아니라 디귿로 곤치시고요. 자, 12번 문제 보자. 다음은 박정희 집권 때 관련된 자료이다. 자료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셔. 요즘 박근혜가 몰락한 후에 이제 박정희 관련된 문제들을 대놓고 이제 문제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나온다는 이제 소문이 좀 있어갖고 관련된 내용인데,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보면 자료에 있는 뭐 유신헌법이라는 거 금방 알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유신헌법 국민투표를 통해서 이제 개정된 헌법이고, 그다음 자료 B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유신 헌법 위에서 유신 체제가 성립하니까 그거에 반대했던 이제 그 내용들이야.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민주화 운동 관련된 내용이 별로 이제 시험문제 안 나왔는데 한번 좀 어렵게 나오면 낼 것 같아서 한번 교과서를 중심으로 해갖고 한번 내봤어요. 자, 그러면 유신헌법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쭉 봐서 몇 페이지 보시냐면, 그 9페이지인가요? 네. 그 유신헌법 체제 형성 배경, 10월 유신, 7.4 남북공동선언 발표. 그래서 통일 문제를 이제 권력의 연장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했고,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의 김대중 후보의 거우승리한 박정희 대통령이 1인 장기 독재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사전에 착수를 하려고 했고요. 미소 냉전 체제나 미국과 일본이 이제 중국과 관계에서 그 다음 주한미군 철수.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 측면에서는 독재 권력도 독재 권력이지만 나는 국외적인 대외적 배경이 별로 좋게 돌아가지 않았어. 예.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이걸 이제 위기라고 인식을 했겠죠. 자, 유신헌법의 내용과 의미를 보면 대통령 임기를 6년을 구정했을 뿐 중인의 영인 제한 구정이었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할 수 있고, 그때 이제 그 한국적 민주주의를 내세웠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권력구조상 대통령 권한을 강화한다. 그래서 지금은 서양식 민주주의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경제 발전하고 통일하려면 나름대로 좀 기본권을 제한할 필요 있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헛소리를 해야 되고 통치를 했은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 뽑고 거기에서 이제 박정희가 또 3분의 1을 국회의원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유정회를 이제 만들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개헌을 할 수 없는 그 개헌 저지선을 이제 3분의 2들 국회의원을 또 확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긴급조치라는 것들을 이제 공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긴급조치는 이제 그 긴급할 때만 꼭 필요할 때만 하는 건데 유신헌법에 보면, 근데 시도 때도 없이 그냥 해. 자기가 이제 좀 위기에 처했거나 상대 그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들 때려 잡을 때 긴급조치를 내리고, 이 긴급조치라는 것은 그 법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령이 일단 긴급조치가 대통령이거든요. 그게 이제 그 법보다 더 상위 법이 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 법보다 더 그 위에 있는 걸 긴급조치다. 그래서 이걸 사건을 기억고 뭐 1호부터 9호까지 내서 그 민청학령 사건도 익히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2 인혁당 사건도 일어나죠. 근데 이제 유신체제에 대해서 이제 그 반대했던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 대학생, 재하인사, 언론인 등을 중심해서 유신 반대 시위를 하게 되고, 그다음 개원, 청원, 100만인 서명대, 3일 민주구국선언, 부마항쟁 등등을 거쳐갖고 이제 12.12 사태를 통해서 그 중앙정부 김재우가 박정희를 살해하면서 이제 그 유신체제가 종말 고하게 되죠.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기획의 개정 당시 미국의 대외정책 측면을 서술해 보시오. 그래서 70년대 이제 그때는 미국이 데탕트 시기였어요. 미국이 중국과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베트남에서 미군을 철수하고 그 다음에 주한미군의 일부를 또 한 10,000명 정도 한개 사설을 빼갔어.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이거 종전의 헌법에 없던 기획의 개정 헌법에 대통령 권한 2가지 쓰시오. 그래서 국민투표를 통해서 결정된 유신헌법에는 대통령 권한을 강화시켜 나가는데 일단 아까 전에 언급한 것처럼 긴급조치 권한이 있죠. 그래서 긴급조치는 초헌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근데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사실상 임명할 수 있어. 그래서 공화당 위원 3분의 1, 유정회라고 하는 임명된 국회의원 3분의 1, 그래서 3분의 1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개헌 저지선을 확보해서 그 유신헌법은 개헌될 수 없는 헌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 그래서 자주 비는 이제 유신헌법에 대항하는 그 내용들이 쭉 있는데, 민주구국선언이 있어요. 명동사건이라 부르는.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주장했던 내용들은 긴급조치 철폐, 구속인사 석방,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부장, 국회의 기능회복, 사법부의 독립, 이런 것들 했고요. 그 다음에 디귿이 이제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정치사건, 그러니까 12.12 사태, 그래서 박정희가 여자 끼고 있다가, 그 당시 이제 김조연한테 죽은 사건을 말하죠. 자, 그거는 직접적인 이제 원인이 됐던 게 부마항쟁이야. 부마항쟁. 예. 부산과 마산에서 그 당시 그 YH 사건 때문에, 무형노조 사건 때문에 신민당사를 점거하고 할 때, 그 당시 그 가정에서 김영산이 잡혀가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반대해서 부마항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그래가지고 이제 있고 디귿의 이제 일단 정치적 사건이 뭐냐면 부마 사건이고요. 그래서 부마 민주화운동, 부마 사태 이런 거를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당시 이제 김영삼이 이렇게 잡혀가지고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 예, 이런 것도 이제 파악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볼게요. 13번 문제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청나라의 그 사상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청나라는 표면적으로 이제 성리학을 내세웠지만 실제로 제학자들은 이제 성리학은 외면하고 자기 나름대로 학문 형태가 이제 만드는데 그 대표적인 게 고중학, 고문학파이은 그리고 이제 청나라 중후기 때 이제 등장하는 새로운 이제 공양학파, 근문학파 계열인 그런 것들 이제 있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이제 정리 내용을 제가 거기 10페이지에 적어놨어요. 그래서 고문학과 근문학의 이제 비교를 쭉 해봤죠. 그래서 그 특징은 고문학은 이제 경전에 있는 객관적 사실을 규명하고 포괄적으로 보이는 경전의 의미를 해석하고 주석을 붙이는 학문이죠. 현실 문제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런데 근문학은 스승의 주관적 의견과 여러 가지 당대 사상을 통해서 경전에 숨어있는 공자의 숨은 의도, 미연대를 파악하는 거야. 그래서 현실 문제를 적극적으로 뭐냐면 해석을 했다. 그래서 나름대로 주관적 해석을 강조하고 경세적 성격이 강하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발전 과정이 쭉 여기 있죠. 그래서 한번 쭉 보시고 여기에는 이제 고문학파 계열은 고중학과 홍과학. 그 다음에 이제 경문학파 계열은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쭉 보면 청나라 때 공양학. 그래서 나중에 범법자강운동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사 인식에도 고문학파는 상고주의, 옛것이 좋다.
근데 이제 이에 반해서 구문학파는 지금이 좋다. 그래서 발전사가 내포되어 있죠. 거란세, 승평세, 태평세 뭐 이런 식의 발전사가 내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이제 공양전에 거기에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자, 일단 가와 나가 있는데, 가는 이제 고문학파고요. 나는 군문학파 또는 삼주공양학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고문학파, 군문학파인 상주공양학이 등장했던 그 청나라시대 배경은 두 가지가 있어. 하나가 이제 안우는 백령교난 같은 백령교죠. 자, 반란 등이 청조사의 체제에 의한 형상을 가속화시켰고, 그다음 서양의 이제 위협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근데 종전에 고중학 가지고는 성리학 가지고는 그걸 극복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나타난 거고,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기읍 오랑캐 장기를 배워 오랑캐를 시합한다. 자, 이 관련된 이번에 이게 시험 문제 나왔던 사람이죠. 위원이죠. 예, 해국도지 관련된 거고, 그래서 A에 들어갈 책은 해국도지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기획과 관련된 사람인데 해국도지인데 이 A에 들어갈 책은 뭐냐면 제가 잘못 연결해서 봤어요. 예. 거기에 이제 들어갈 것은 금문학파는 춘추공강전이 주요 경전이죠. 근데 여기는 춘추자시전과 주대가 뭐냐면 주요 경전이야. 예. 그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거기 이제 춘추자시전은 이해되겠네. 주대는 왜 이렇게 들어가냐? 주대는 개혁적인 어떤 경전이잖아요. 공문학파하고 이제 약간 거리가 먼데 국문학파하고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주대는 뭐냐면 연구 측면에서는 공문학파의 경전이지만 그 국문학파에는 없어요. 그렇지만 국문학이든 공문학이든 개혁의 도구, 특히 국문학 개혁의 도구로서 이 주대를 이용해요. 고문경인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약간 차이가 있다. 예. 특징이 있다. 이런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 볼게요. 자, 그냥 니은의 구체적인 내용을 한 줄이내 쓰시오. 자, 여기 보면 발전사관 아까 그 내용, 건암세에서 승평세, 태평세, 역사발전이었죠. 그래서 춘추 공양전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 나중에 범법 자강운동을 하는 기반이 되었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보세요. 13번 문제는 B&A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때 B&A 결과를 이제 맺어진 조약 내용이 그 밑에 있죠. 그래서 B&A 내용을 좀 볼게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면 11페이지 펴보세요. 자, B&A는 이제 그 목적이 뭐냐면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전쟁에 뒤수했고, 중심 인물은 오스트리아 제성 메테르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보수주의, 정통주의 이런 것들 내세웠고, 그래서 정통주의는 메테르는 나폴레옹 항문전의 상태를 정통적으로 보고 그 이전의 상태를 회귀하자. 이렇게 보는 거고, 이거 오타인 것 같은데. 네. 자, 그래서 보수주의 복구적인 성격이 있고요. 보상주의는 영토 문제에서 이해관계가 상충될 경우에는 나폴레옹의 타도의 공헌의 정도에 따라서 한쪽이 양보하면 다른 한쪽이 그 대가를 보상해준다. 그래서 유럽의 협조체제를 만들자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비인체제와 관련된 관련 동맹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신성동맹이 있고 사국동맹이 있죠. 신성동맹은 이제 알렉산더 히스가 제창한 거기 때문에 별로 이제 상징적 의미가 있고, 실질적인 이제 동맹은 사국동맹이야. 오스트리아, 영국, 러시아, 프로이센, 나중에 프랑스가 들어서 오국동맹 발전하죠. 자, 그래서 비인조약이 독일에게 끼친 영향은 독일 전체를 35개 군주국가 4개 자유시를 정비해서 독일 연방이 구성이 되죠. 그래서 의도하지 않지만 이제 독일에 좀 더 통합을 시켜서 독일 통일에 크게 기여를 했고요. 오스트리아, 네덜란드가 남부 독일의 영토를 포기하고 북부 이탈리아 영토를 확장함으로써 독일 내 이해관계가 심각한 반면에 프로이센은 상대적으로 라이간 광년과 폴란드 방면에 영토를 얻어서 독일의 중심부에 부각이 되죠. 중심국가로. 예. 자, 그래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빈체의 의의에 대해서 견해가 좀 고쳐주세요. 자, 하여튼 견해에서 부정적인 견해가 있고, 그다음 긍정적인 견해가 있어. 그래서 빈체제는 유럽 협조체제를 성립했고 19세기 때 별로 전쟁이 없었다는 거.
그리고 패전국의 프랑스에게 간단 처분했다. 그 베르사유 조약 때 무자비하게 그 독일을 처분했잖아요. 예, 이런 거와 좀 비교해 볼 수 있죠. 부정적인 견해는 사국 동맹 불화, 보수적이고 반동적인 성격이 있고 국내 문제 때문에 대규모 전쟁이 없었다. 그래서 빈체제 때문에 뭐 그 전쟁이 없었던 게 아니라 다들 국내 문제에 빨리 바쁘기 때문에 대규모 전쟁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14번 문제 그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자. 자, 일단 이제 그 회의 명칭은 빈 회의고요. 그때 이 회의에 지배했던 이념은 뭐냐? 그 혁명 전의 상태 정통적으로 보고 그 상태로 돌아가자. 그래서 신성한 정통성 원리, 프랑스 혁명이나 나폴레옹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자. 예, 약간 시대 역행적인 어떤 그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가해덕을 말을 쓰고 기획지의 이탈리아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서술하죠. 가는 이제 독일은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39개 구성된 뭐죠? 독일 연방이다. 예, 독일 연방.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베네치아인데 원래 베네치아 이탈리아 땅이죠. 그걸 오스트리아가 이제 갖게 된 거야. 그래서 이탈리아가 나중에 이걸 뺏으려고 되게 노력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이제 그 베네치아 저거 회복했냐면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전쟁에서 프로이센을 지원한 대가로 보수로 베네치아를 회수했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그 전공 A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살펴봤고요. 좀 쉬었다가 전공 B로 넘어갈게요.